최근에 좌파 언론의 행태나 어떤 기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길 가는 사람한테도 마이크를 들이대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하면 삭제를 해버리죠. 저도 당대표를 할 때 행사에 나갔다 들어오면 느닷없이 어떤 언론에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적석 멘트를 원하고, 이런 예의 없는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이제는 상례화되었죠. 자기들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죠. KBS 추석 60분 프로그램 취재진이 대법관에 퇴임을 하시고 여수에 지금 가서 1심 작은 법원에서 평판사를 하고 있는 박보영 전 대법관을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카메라를 들이댔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건물주차장에서 박 판사를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 시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했다. 피해자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도 강압적으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박보영 대법관은 2018년 1월에 대법관에 퇴임한 후에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순천 지원으로 내려가서 평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훌륭한 법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취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훌륭한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걸 교묘히 편집해서 그분들의 답변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종종 있습니다. 또 KBS가 조선일보 칼럼에 쓴 외국인 필자 마이클 브린 씨에게 칼럼 게재 경위를 묻고 영업 원본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인 그분은 세월호 추모 시절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상징하는 광화문 광장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 이 내용을 썼는데 마치 이것이 조선일보에서 요구하는 대로 강압적으로 쓴 것인 양 그렇게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정말로 세상 무섭게 됐죠. 좌파 완장을 찬 굴절된 PD 저널리즘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 완장을 두른 좌파 저널리즘 행태가 이젠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판사에게 왜 당시 그런 판결을 했나? 해명하라. 이렇게 따지고 물으면 판사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관훈클럽 토론회 당시에 어떤 기자가 예고에도 없었던 아주 무례한 질문을 하길래 내가 좀 야단을 쳤더만 그 기자 말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너는 무조건 대답하는 사람이다. 저희는 묻는 사람이고 후보로 초청되신 분은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자갑질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조 산불이 한창이던 당시에 국가재난방송사인 KBS가 오늘 밤 김재동 프로를 내보내서 비난을 자초한 일도 있고, 또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이고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어떤 학자 그 말을 그대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KBS 시청료를 꼭 내야 되느냐. 하나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집에서는 통지서가 오면 그것을 들고 전기세와 통합해서 오죠. 그 통합해서 내지 않으면 받질 않죠.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전기세금 고지서를 들고 한전에 직접 찾아가서 전기세만 낸다고 합니다. 불편하지만은 KBS 수신료 내기 싫어서 매달 그렇게 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KBS는 뼈아프게 들어야 할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정권이 바뀌어서 전기세와 통합 부과되는 그 고지세가 분리가 돼서 부과를 되면 대한민국 국민 10%라도 KBS 수신료 내겠습니까? 저는 안 내리라고 봅니다.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십시오. 최근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새롭게 쏘기 시작하니까 문재인 정권은 부랴부랴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렇게 했죠.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아사지경에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당시 김대중 정권도 핵 개발 문제를 거론하는 것 대신에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서 쌀을 수백만 톤 지원을 했죠. 그 쌀 지원을 유상으로도 하고 무상으로도 했는데 그 유상으로 한 쌀 지원이 만기가 도래했는데 그 돈 달라고 지금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또 미사일을 쏘니까 부랴부랴 북한에 식량 지원하겠다. 김대중 정권 때하고 똑같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죠. 폼페이오는 이런 말을 했죠. 미사일 쏠 돈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사서 공급을 했다면 됐을 것을 미사일은 미사일대로 쏘고 식량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국 국방부에서는 처음 브리핑에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또 발사체라고 입장을 바꿨죠. 발사체라면 M1 소총도 발사체죠. 총알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도대체 발사체의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국방부가 그렇게 말한 배경에는 만약 미사일이 사실이라면 2018년도 9.19 합의한 게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9.19 합의할 때는 도발하거나 미사일 안 쏘겠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킨다고 GP 파괴하고 전방부대 후방으로 이동하고 또 도로 새로 놔주겠다고 하고 온갖 무장해제를 다 했죠. 또 NLL을 평화수호지역이라고 바꾸고 연편도 등대불에 불도 켜고 우리는 뭐 무장해제를 다 하면서 북한 미사일 쏘니까 겁이 나서 또 쌀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다르급 신형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궤도가 일정치 않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은폐된 어느 곳이라도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북한산에 밑에 있는 청와대도 그런 식으로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룡산에 숨어있는 계룡대도 그런 식으로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킬체인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들 이걸 방비할 수가 없죠. 제대로 된 유도탄에 따른 그런 궤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발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북의 협박에 놀아나고 공갈에 놀아나고 그렇게 해서 돈 뜯기는 것은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 직전부터 저는 북의 획책을 위장평화 정책이다. 쏘가서는 안 된다. 한 번 쏘고면 쏘킨 놈이 잘못이고 두 번 쏘고면 쏘은 사람이 그건 잘못이고 세 번 쏘고면 공범이 된다고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 이래 3대에 걸쳐서 북의 비핵화는 유운이라는 말로 북이 세계를 속인 게 8번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하는 것은 9번째입니다. 그렇다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방비하고 준비하고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9번째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부터 선무장 해제를 하고 겁을 주니까 상납을 하고 참 나라가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참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리면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또 지난 70년간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왔던 것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전체주의 동맹과 힘의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장평화 상태로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체제를 허물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체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가 몰락하는 길이다. 다시 한번 오늘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누차 경고한 대로 경제는 폭망하고 있고 문 정권의 경제 실정은 이제 회복 불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좌파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타이타닉처럼 우리 경제는 빙산에 부딪혀 지금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돈을 아무리 퍼부어 봐도 경제 현장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자유시장 경제로의 회복에 있는데 이 정권은 좌파 이념에 휩싸여서 전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4분기에 마이너스 0.2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IMF 이후에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 경기는 지금 미국도 호황을 맞고 있고 중국도 호황입니다. 일본도 호황이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퍼펙트 스톰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게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선행지수는 1970년도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9개월 연속 동반 하락 중에 있고 일자리 사정은 점점 더 심각해져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일자리만 늘어나고 취업자 수 늘어나는 것은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탈한국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생활물가, 공급용품이 인상을 하고 이러한 사태에 대한 유가 상승 등 민생은 최악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걸 호도하기 위해서 홍보 부족이라고 질타를 하면서 홍보부서에 제대로 홍보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홍보 부족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 침몰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홍보 부족이라고 경기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혼자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홍보 부족이 아니라 좌파 경제 노선 때문이죠. 그래서 문 정권이 2년밖에 지나지 않는데 앞으로 3년간 이 나라 살림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경제에는 현금 복지, 좌파 포퓰리즘의 악령이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공기업까지도 지금 재정 상태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현금 복지 정책이 또 난무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리스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최근 일본 모 언론에서 동아시아의 그리스로 가고 있는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꼭 집어서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작년 1월 초에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민생 파탄 대책 특위를 가동을 했고 또 연말 가기 전에 나라를 거덜낼 것이다. 그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할 때는 지방선거 앞두고 모든 언론이나 국민 상당수가 악담을 한다. 제가 말한 위장평화정책은 막말이고 경제 폭망한다는 예측은 악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둘 다 모두 현실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야?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하루를 보내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오늘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참고 견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나라를, 정권을 문정권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저로서도 드릴 말씀이 더 이상 없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MB 정권 중반기에 제가 아마 그때 한나라당 최고위원하고 있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락이 와서 안가에서 조찬을 좀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집권 중반전에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5사람을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첫째가 대통령의 형님 되시는 이상덕 의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권 말기에 가면 대통령이 자칫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통령께서 듣고 저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은 그날 아마 수석 비서관 회의 가서 경로를 하셨다고 뒷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상 2년도 안 가서 사실이 되어버렸죠. 제가 감시를 해야 된다는 5명 중에서 4명이 대통령 집권기에 구속이 됐으니까요.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내부가 무너지는 것을 대통령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롭게 된 것을 계기로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당 대표도 해봤고 야당 대표도 해봤고 그래서 여의도 정치판하고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24년 정치를 하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징조가 첫째, 내부 분열이 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저항이 옵니다. 그리고 민심이 떠납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이번에 주사파의 핵심인 전대협 출신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선된 겁니다. 이해찬 당대표나 친문 진영이 밀던 김태년 의원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벌써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달라졌다. 내부가 지금 분열되고 있다. 바로 그 뜻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검찰총장의 항명은 공직사회가 저항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신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사파의 정책대로 이젠 일방적으로 전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여야의 협치가 되살아나야지 민생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가장 심각한 것은 민심이 떠나버리는 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유지도 할 수 없고 무너진다. 지금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닥 민심을 감지하고 있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심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지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나는 여야를 떠나서 나라가 편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여야의 협치로 국회를 끌어가야만이 여야가 윈윈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민심이 떠나가고 있고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선거의 기본 원칙인 선거법을, 선거에 관한 룰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87년 이후에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폭거입니다. 또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패스트 트랙으로 일방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한나라 사정체계의 대개혁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선출되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한국 주사파의 핵심 세력들이죠. 이젠 운동권 시각에서 좀 벗어나셔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지도자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바라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원만히 협의를 해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의 강행 처리, 패스트 트랙을 태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시기 기대합니다.